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거 기반 보건사업 관리의 실용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핵심 강의 시간이고요. 제9장부터 제13장까지 총 5개 챕터를 약 3, 40분 정도 1차 시로 다룰 예정입니다. 2차 시에서는 OX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실력 점검하실 수 있겠습니다. 9장은 보건사업을 어떻게 실제로 수행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10장은 생애 주기별로 어떤 보건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장은 건강 증진의 국제적 흐름과 생활터별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건강 주제별 사업 현황인데요. 비만, 흡연, 감염병, 그리고 만성질환 등 실제 건강 주제별 사업 현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국제보건 사업으로 ODA와 국제기구를 다루게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과 암기법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슬라이드 보시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이제 슬라이드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린 표 위주의 요약본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9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보건사업의 수행과 위험 관리입니다. 이 챕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사업은 어떤 순서로 추진하는지, 사업의 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의 핵심 용어인 수행 전략, 질 관리, 평가, 위험 관리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장에서 봐야 될 거는요. 보건사업 수행활동 전략 6단계입니다. 이제 보건사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활동 전략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단계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홍보입니다. 활동 부분에 대해서 수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단계 홍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사업 수행활동 전략 6단계에서 홍보는요. 우선 사업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부, 지자체, 협력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됩니다. 2단계는 지지와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이 사업을 할 건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과 자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지자를 확보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조직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한 조직을 발굴하고 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인력 역량 향상의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진짜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 사업을 해봐야겠죠? 전체를 한꺼번에 시작하기 전에 소규모로 먼저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연 사업을 전국에 도입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특정 보건소 몇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요.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부와 외부 기관 협력망을 공식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요거의 암기법은 어떻게 외우냐? 첫 글자를 따서 외울 수 있습니다. 홍지, 조, 역, 시, 협. 홍보, 지지, 조직, 역량, 시범, 협조. 이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 관리 핵심 용어 비교입니다. 그래서 영문자로 약자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단어도 있고 안 들어봤던 단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QA이고요. 영문의 풀 네이밍은 Quality Assuranc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질 보장입니다. 질 보장은 어떤 거냐? 사전에 예방을 중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생각해서 예방 중심의 관리를 하는 것을 질 관리라고 합니다. 질 보장이라고 합니다.
정정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QC입니다. 퀄리티 컨트롤. 이제는 질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대비 측정. 이미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측정하고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TQM입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으로 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조직 전체에 있는데요. 한 부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질 향상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CQI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라고 해서 지속적인 질 향상. 포인트는 순환적 개선인데요. 한마디로 질 관리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QA는 사전 예방 중심, 질 보장, 질 관리인 QC는 기준을 세워놓고 측정하는 것, TQM은 총체적으로 질을 관리하는 거고요. 조직 전체 한 부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갖는 겁니다. CQI는 지속적 질 향상. 질 향상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배워볼 내용은요. 도나베디언 질평가 3요소와 SERVQUAL 5차원인데요. 일단 먼저 그러면 질평가의 도나베디언 3요소를 보겠습니다. 질평가를 할 때는 무엇을 볼 것인가? 구조와 과정과 결과를 본다는 게 도나베디언 3요소인데요. 구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우리가 병원이 있으면요. 병원 건물, 장비, 인력, 한마디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료 절차, 상담 방식 같은 것들이고요. 과연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결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결과는 사업 후에 어떻게 상태가 변화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혈압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고혈압 조절률이 올라갔다던가 하는 것들이 결과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보고서에서 만약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당뇨 관리 프로그램이요. 구조는 혈당 측정기, 간호사 숫자 이런 것들이 구조고요. 과정은 이 사업의 상담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실제로 혈당 수치가 좋아졌는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나베디언의 질평가 3요소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ERVQUAL 5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반공확유라고 제목에 써 있는데요. 신뢰성의 신, 반응성의 반, 공감성의 공, 확신성의 확, 유형성의 유, 이 첫 글자를 따서 신반공확유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예약 시간에 정확히 진료를 하는가를 보는 거죠. 반응성은 자진해서 도움을 준다. 환자분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문의하면 바로 답변을 하는 반응성을 본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공감성은 개별적인 배려와 요구 이해입니다. 맞춤 상담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개별적인 배려를 하고 요구 맞춤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확신성입니다. 지식과 예의로 신뢰를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을 내원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이라던가 친절함이라던가 무언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나 예의적으로 믿을 만한가를 보는 게 확신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형성입니다. 얼마나 병원이 깨끗한지, 그리고 직원들이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반공확률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가, 반응을 얼마나 자진해서 해주는가, 얼마나 공감을 해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믿을 만한 지식과 예의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외형을 잘 갖추고 있는가라고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커스 PDA 9단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포커스 PDA 9단계는요, PDCA 9단계는요, 미국 병원 법인에서 개발한 질 개선 모델입니다. 이 9단계를 기반으로 질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요. R급자를 따서 포커스와 PDA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포커스 5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자인데요. F는 find 발견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과정을 일단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O는 organize, 조직입니다.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 과정을 찾았으면 이 과정을 관리할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C는 clarify입니다. 명확화, 현재 과정에 대한 지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U는 understand,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라는 이유를 또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S, select, 선택.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개선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개선할 것인가를 선택해 봅니다. 그 다음 단계는 PDCA 단계입니다. 이제 개선이 필요한 과정을 찾고 팀을 꾸리고 지식을 정리했고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파악을 했다면 선택을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P 플랜, 개선 및 자료 수집을 하고요. C 체크, 고객 만족도를 점검하고 학습합니다. A 액트, 이제는 개선 과정을 공식화하고 지속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CDA는 포커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PDCA, 실행하라 라고 9단계 약자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위험한 이제 어떤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 점수 공식은 확률 곱하기 영향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1에서 0.9, 영향은 0.05에서 0.8까지의 단계를 두고 있고요. 당연히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 일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0.9,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영향이 0.8이라고 하면 0.9와 0.8을 곱하면 0.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0.7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이 사업이 잘 안 될 거다. 기자재가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할 확률은 0.5, 기자재가 늦어져서 이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0.4. 그래서 0.5와 0.4를 곱하면 0.20이고요. 이거는 중간 정도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가능성은 0.1, 날씨로 인해서 잘 사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0.05, 0고 이거를 곱하면 0.005가 되면서 저위험입니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이거 괜히 수학적이고 어려운 게 아닌가 하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확률의 영향을 곱해서 위험의 단계를 저중 고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MV 금전적 기대값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수학이 나오죠? 이거는 뭘까? EMVI가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들 중에 어떤 대안이 가장 유리할지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예시로 두 가지 대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투입을 성공하면 48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실패하면 마이너스 16억이라고 합니다. EMV는 두 값을 더합니다. 그러면 EMV는 32억이고요.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 재분배를 할 때 성공할
성공하게 되면 45억이 주어지고요.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 6억입니다. 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EMV는 39억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EMV가 큰 건 어떤 걸까요? 인력을 재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재분배하는 39억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위험 관리는 꼭 나쁜 일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극대화하는 것도 위험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리스크를 대응한다. 위험 대응 전략에는요, 부정적, 긍정적으로 나눠지는데요. 부정적인 위협이 있고요. 긍정적인 위험은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부정적 위험, 그러니까 안 좋은 위협에 대한 전략은 4가지 전략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우리가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단 취소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 원인 자체를 제거합니다. 위험한 활동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이전입니다. 트랜스퍼. 위험을 제3자한테 넘기는 거죠. 보험 가입이라던가 외주 계약인데요. 내가 스스로 하게 되면 뭔가 내 금전에 손실이 될 것 같으니까 보험을 가입한다던가 내가 못하는 일을 외주로 줘서 외주에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럼 실제 책임자는 보험사와 외주가 되죠. 이렇게 위험을 제3자로 전가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완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는다던가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이거는 완화입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무조건 위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이나 영향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화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용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비상계획을 세운다던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대비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긍정적인 위험은 생각지도 못한 기회인데요.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활용해야겠죠? 기회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더 잘 활용할 파트너와 함께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발생할 확률과 영향력을 더 증대시키기도 하고요. 이것도 부정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위험에 대응하는 회피, 이전, 완화, 수용하고요. 긍정적 위험에 대응하는 활용, 공유, 증대, 수용의 두 세트는 구분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벌써 이제 10장으로 넘어갔는데요. 10장은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공부했던 아마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장은 생애 주기별 보건사업과 사례 관리고요. 일단 생애 주기별 연령 구분과 주요 건강 문제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영유아기는 출생, 네, 표부터 다시 보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과 주요 건강 문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영유아기는 출생부터 6세 미만이고요. 이 시기에 주요한 건강 문제는 발달 이상, 감염병, 선천성 기형, 발육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제 영유아기에 갓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아동과 청소년기에 진입을 하게 되죠. 아동과 청소년기는 6세에서 19세입니다. 이때 가장 노출되기 쉬운 주요 건강 문제는요. 비만, 스트레스, 건강 위험 행동, 흡연, 음주, 약물, 폭력이 대표적입니다. 아동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청년기는 20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청년기 사망 원인은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암이나 아니라 자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우울증, 교통사고,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 등이 청년기 주요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 장년기입니다. 장년기는 40세에서 64세인데요. 성인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요 건강 문제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암이 사망 원인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심뇌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도 주요한 문제입니다. 노년기는 65세 이상입니다. 복합 만성질환, 즉 두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ADL이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ADL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혼자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에는 치매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의외의 것이 좀 있었죠. 청년기의 사망 원인은 자살 1위는 자살이고요. 장년기 이유는 암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보건 모형과 산업 보건 건강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학교 보건 모형을 먼저 비교를 하면은요,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생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근데 이때 모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HPS 모형과 WSCC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HPS는요, WHO가 만든 건강증진 모형인데요. 6가지 요소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건강증진 학교 모델을 갖고 있냐? 당연히 학교에 학교 보건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고요. 개인 건강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학교에서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6가지고요. HPS는 이제 그 다른 단원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WSCC는요, HPS의 확장판인데요. 미국 CDC가 만든 모형으로 10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PS를 좀 근간으로 하는데, 이 중에 학생 중심의 사회 생태학적인 접근이 특징이고요. 체육, 역량, 보건교육, 심리, 보건 서비스. 이제 HPS에서는 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역량도 없는데요. 이렇게 보건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한다는 점, 거기에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상담 이라던가 교직원의 건강까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 가족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HPS는 WHO가 6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WSCC는 CC에서는 WSCC는 미국 CDC가 만든 모형이고요. 이거는 10가지입니다. 그러면 장년기에 많이 다니는 산업보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건강진단의 종류가 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채용이 됐을 때 얼마나 건강한지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냥 일반 질환과 혹시 이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수시 건강 진단은 근로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했을 때 실시하고요. 임시 건강 진단은 위험에 그러니까 뭐 화학 물질이라던가 이렇게 위험에 집단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임시 건강 진단입니다. 건강관리도 구분을 해서 외워야 되는데요. 이제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ACDR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A는 별다른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건강자이고요. 요 관절자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C1은 직업병, C2는 일반인데 이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질병을 이제 판정을 받는 거는 D 코드입니다. D는 유소견자인데요. D1은 직업병, D2는 일반입니다. 그리고 R은 이제 질환이 의심이 되니까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R로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자, 그냥 관찰자, 이런 좀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유소견자, 그리고 질환이 의심되니 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R까지 산업보건의 건강진단은 ACDR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고령화 사회인데요. 이제 인구의 65세 인구의 7% 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고령화에서 화만 뺀 고령 사회. 영어로는 고령화 사회는 에이징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는 에이지드, 이미 고령이 된 사회죠.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고령 사회인데 65세 인구가 14%가 넘게 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은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 사회를 갖고 있고요. 7, 14, 20 이 숫자를 함께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지금 있는데요. 노인 부양비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젊은 성인들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얼마나 먹여 살려야 하는지인데 지금 65세 인구가 많아지고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적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65세 인구를 15세에서 64세 인구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노인 부양비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례관리 5단계 절차와 그 관리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례관리는 이제 사례는 어떤 거냐,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 우리 동네에 김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대상자를 발견하는 거를 첫 번째 문제 발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거노인이 있어요. 그럼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제 함께 신뢰를 쌓는 거죠. 신뢰를 쌓고 이 할머니한테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초기 면접을 진행해 봅니다. 두 번째는 사정은 알아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 지내는 게 외로우신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혼자 밥을 해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낙상의 위험이 없는지 여러 가지 욕구, 강점,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의 욕구도 알게 됐고 신뢰관계가 형성도 됐고 했으니 이제는 계획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릴지 자원 연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수행인데요.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수행을 해야죠.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요. 자원을 연결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종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종결하거나 재의뢰합니다. 그래서 암기는 발견, 사정, 계획, 수행, 평가, 종결, 발사계, 수평인데요. 이렇게 한 글자를 꼭 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사정 알아보고 계획 세우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는 거를 더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관리하는 거는 사례 관리자인데요. 관리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6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중개자, 브로커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턴트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만약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와 할머니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자, 에듀케이터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나 계속 이 사례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거를 문제를 앞으로 대상자들이 해결할수록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직접 자기의 어떤 상황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옹호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6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자, 컨설턴트, 코디네이터, 그리고 교육자, 조력자, 옹호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그 김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11장인데요. 11장은 건강 증진과 생활터별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와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11장은 생활터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용어부터 좀 보면 오타와 헌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건강 증진의 핵심 3대 전략과 오타와 헌장의 5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 오타와 헌장은 무엇이냐?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선언이 되었습니다. 건강 증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타와 헌장의 3대 핵심 전략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옹호는 모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건강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담뱃세를 올리거나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정책을 통해 이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만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건강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합 중재입니다. 정부, NGO,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조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타와 헌장의 3대 핵심 전략은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중대입니다. 그러면 오타와 헌장에서는 5대 활동 영역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이 필요하냐? 정환지계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책, 건강한 공공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환경, 건강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지역사회 활동이 강화가 돼야 되고 개인의 기술,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개인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도 항상 재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타와 헌장의 5대 활동 영역은 정환지계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건강증진회의가 이제 이런 역사가 좀 있는데요. 역사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중에 중요한 두 가지 정도 별표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6년의 오타와 회의인데요. 앞서 다뤘던 오타와 헌장이 채택된 회의로 아까 전에 배웠던 5대 영역, 3대 전략이 제정이 되어서 건강 증진의 출발점이 되는 회의입니다. 2차 1988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는 건강한 공공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4차는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서양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8차 핀란드 헬싱키, 요게 또 별표인데요. 여기서는 HIAP,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HIAP라는 거는 Health in all policies,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다뤄져야 된다. 보건 정책만이 아니라 교육, 교통, 환경 등 모든 정책이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헬싱키 HAIAP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9차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서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 목표라는 연계를 가지고 건강 도시 건강 리터러시가 다뤄졌습니다. 10차는 2021년 온라인 제네바에서 있었는데요. 웰빙 사회, 행성 건강, 디지털 혁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10차도 발표해 놓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HP 2030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HP 2030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으로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 74.4세에서 73.4세로 3세로 연결하자. 그리고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6대 중점 분야는 건강 생활 실천, 금연 절주 역량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살 예방과 치매인 정신 건강 관리,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야 된다.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은 감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구 집단별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염 및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 이제 특이한 점은 기후 변화 질환이 좀 포함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사는 담배나 이런 부담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세금으로 금연, 구강, 영양 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가지 생활터별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터의 구분에는 학교, 병원, 직장, 지역사회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학교는 아까 HPS 다뤘죠? WHO에서 6대 영역을 학교에서 이제 정책,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교육, 서비스, 협력에 대해서 건강증진 학교를 가장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병원은 건강증진병원이라고 해서 HPH, WHO의 5개 평가 기준에 이제 합당한 병원 이제 그 기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 정책, 환자 평가, 정보 주제, 작업 환경,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직장은 당연히 건강한 일터를 표방하고 있고요. 이제 직장이 건강 증진이 이제 성공하려고 하려면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그리고 산업과 안전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특징은 건강 친화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최근에 건강도시 많이 표방하고 있죠.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HIAP 아까 말씀드렸고요. 2013년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출발했습니다. 벌써 1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2장은 건강 주제별 보건 사업입니다. 건강 주제에는 비만, 흡연, 영양, 음주, 신체 활동 이 5개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성인 유병률이 33.8%, 아동 청소년은 25.8%. 근데 이제 BMI라고 해서 비만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가지고 식습관, 건강식품, 신체활동, 고도비만에 대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MI는 이제 몸무게를 나눈 이건데 이제 3단계인 고도 비만이 35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연. WHO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6대 요인 중 하나를 규정을 했는데요. 금연 전략은 뭐였죠? 엠파워입니다. 모니터링하고 프로텍트 보호하고 금연 지원하고 경고하고 광고 금지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영양은 KNHANES로 1998년에 시작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면서 임산부나 아이처럼 영양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양 플러스, 뉴트리 플러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해봤을 때 빈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코올은 일군 발암물질이고요. 이제 음주에 대한 전략은 세이퍼입니다. 아까 전에 흡연은 엠파워, 음주는 세이퍼. 스트렝스는 가용성 제한하고요. 어드밴스 음주운전 방지하고 퍼실리세이트 알코올 중독들 선별 검사하고 당연히 인포스 똑같이 광고 금지하고요. 라이즈 세금 인상합니다. 신체 활동은 성인들의 이제 유산소 실천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최소 문턱을 폐지하고 꼭 거칠게 움직여야 운동이 아니라 좌식 행동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법정 감염병 분류 이제 우리 배웠었는데요. 1급은 치명률이 높아서 즉시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가 대표적이고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급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가 있고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3급은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가 있고 요것도 24시간 이내. 4급은 독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7일 이내 신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종 비교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는 코로나, 메르스, 사스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치명률은 메르스가 가장 높고요. 코로나는 약 2%, 사스는 9.6%입니다. 전파 시점은 코로나는 증상 발현 후 1일에서 3일 전부터 전파가 되고요. 증상이 없어도 이미 옮기고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사스는 증상 발현 후에 전파가 되고요. 메르스는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는 치명률이 가장 높다. 코로나는 증상 전 전파가 된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를 봤을 때 가장 전파가 잘 되는 거는 사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성질환, 정신건강, 구강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만성질환의 핵심 통계는 우리나라는 한국 전체 사망의 79.9%가 만성질환으로 발생합니다. 고혈압 유병률 22.9%, 당뇨 10.7%, 대사증후군은 성인 4명 중 1명이 해당이 됩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평생 유병률이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씩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미국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강보건에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정신건강 여기 못 넘겼네요. 왼쪽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행복이듬 네트워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네트워크가 된 이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에서 중요한 SBRT 모형 스크리닝 선별하고 브리프 인터넷적 조기에 개입하고 리퍼럴 연계해서 트리트먼트 치료한다. SBIRT도 프린트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구강보건은 전신건강의 기초는 구강이다. 그래서 구강 위생이 나쁘면 폐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통위험 접근법이라고 해서 금연, 영양 등과 함께 접근을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역류하는 불소도포, 학령기는 구강보건실, 성인은 스케일링 보험, 노인은 치매 안심센터를 가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장인 국제보건의 사업과 이해와 접근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세 가지 개념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공중보건, 세계보건, 국제보건. 공중보건은 영어로 Public Health입니다. 특정 지역의 국가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 예방 프로그램이 초점입니다. 세계보건은 인터내셔널 헬스라고 해서 중저소득 국가 중심이고요. 국가 간의 정책이나 시스템의 차이를 다루는, 그러니까 인도주의죠. 굉장히 인간을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국제보건은 좀 더 폭이 넓습니다. 글로벌 헬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상호 연결과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면 세계보건, 전 세계 형평성이면 국제보건, 이 용어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MDGs와 SDGs의 비교인데요. MDGs는 새천년 개발 목표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8가지 목표를 갖고 있고요. SDGs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17가지 목표에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고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인류가 대상입니다. 아까 전에 MDGs의 주요 보건 성과는 개발도상국 중심이니까요. 아주 아기들,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이 절반이 된다던가, 모성 사망률이 감소가 된다던가, 말라리아, 에이즈 등을 저지하는 것들이 주요 보건 성과고요. SDG3는 건강 관련 목표인데요. 이 세부 목표 3.8이 보편적 의료 보장, UHC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도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DG 그 17개 목표 중에 3번을 보시면 3.8 보편적 의료 보장, 3.1 산모 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이하로 낮추자. 그리고 3.3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는 근절하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은 ODA 추진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3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외교부 소속이고요. 이제 무상원조,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종욱의 펠로우십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종욱 박사는 한국인 최초의 죄송해요. 코PH는 조금 이따 다룰게요. 코이카는 무상 원조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보건안보, 디지털 보건이 특징이고요. 코PH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소속 부처고요. 이종욱 박사님이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EDCF는 기획재정부, 이제 돈인데요. 이거는 대외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유상으로 원조, 다른 나라에 도와주는 이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소속, 보건복지부 소속, 기재부 소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도 한번 볼게요.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WHO는 세계보건기구의 약자죠. 보건규범의 설정, 기술, 지원, 조정 역할을 하고요. 유니세프 많이 들어보셨죠? 아동권리, 복지, 예방접종, 긴급구호, 그리고 글로벌 펀드. 이제 글로벌 펀드라는 거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기관이고요. GAVI는 백신 연합,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하여 이제 돈을 빌려준다던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OECD, DAC 6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도와주려는 나라의 수요와 정책에 부관한가? 그리고 이거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투입을 했는데 성과가 경제적인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사업 조정 후에도 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6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요. 일관성이 가장 늦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개 기준에서 2021년에 일관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6가지 기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 총정리 빨리 하겠습니다. 재구장, 홍지, 조역, 시업, 포커스, PDA 9단계, 신반, 공학유, 위험점수, EMVI 하는 거. 제10장에서는 청년기 사망, 장년기, 고령화 사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고요. 사례관리 5단계, 사례관리자 6가지 역할. 11장에서 오타와 헌장, 5대 영역, 헬시키, 그 다음에 HP 2030, 생활터 4군데 아셔야 될 거고요. 12장에서 담배는 엠파워, 음주는 세이퍼, 그리고 전염병 분류 기억하시고요. 메르스 치명률, 만성질환의 평생 유병률, 그리고 사망 유병률, 그리고 정신건강 유병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1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목표의 3.8, 그리고 UHC 코이카, 그리고 KOPIH 복지부 보건, EDCF 기재부, 그 다음에 DAC 6기준, 일관성, 요거까지 해서 13장 가장 늦게 배웠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기관 이름들 약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험 잘 준비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30문제 1점씩 객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1차시 강의를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보충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라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개념 중에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0문제를 객관식으로 풀게 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더 막 강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홍지소, 조역, 시협, 막 신방, 공약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느냐? 가능한 약자는 앞에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막 너무 지저분하게 뭐
포커스 PDCA에 안 들어가는 딴 단원의 내용을 낸다던가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위험 점수나 EMV에 대해서는 계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계산 문제 푸는 법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갈수록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사례는 여러분들이 좀 뭐 수업 시간에도 잘 안 졸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오타와 뭐 헌장, 회의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국제기구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요런 국제기구의 약자라던가 그리고 뭐 우리나라 보건사업에서의 어떤 역사, 국제회의 역사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성질환이라든가 전염병, 급수 이런 것들도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1차 시 강의 이제 50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1차 시에는 다른 학습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내도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는 제가 학습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퀴즈를 먼저 푸세요. 그게 학습 활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25문제 퀴즈를 풀고 난 다음에 OX에 관련된 해설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한테 아니 뭐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왜 숙제가 있나요가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학습 활동이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는 일단 50분 이상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학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2차 시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한 35분 정도 이 해설 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습 활동으로 퀴즈를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 학습 활동에 대한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리는 내용을 채점을 하면서 함께 좀 수행을 하는 걸로. 그리고 학습 활동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학습 활동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풀었던 OX 퀴즈는 시험 시간에 꼭 갖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기로 걷는다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시 강의 이제 여러분들 학습 활동 하신 후에 이제 저기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한 강의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